진성그룹 본사 44층 최고 경영자 플로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아래 둔 이 거대한 유리 성체에는 냉기류가 흘렀다. 시간은 오전 9시 59분을 막 지나고 있었고 인사팀의 김영철 팀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몰래 닦아냈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 육중한 원롯도어 너머에 있는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원 대표, 34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 10인권의 진성그룹을 이끄는 천재 경영인이자 그보다 더 유명한 별명인 얼음 왕자로 불리는 사나이. 그의 사무실은 말 그대로 얼음 요새였고 그 요새의 가장 중요한 관문을 지킬 비서를 뽑는 일은 김 팀장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 강지원은 완벽주의자였다. 아니, 완벽주의자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는 기계의 정밀함과 빙하의 냉정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사였다. 지난 1년간 그의 곁을 거쳐간 비서만 해도 7명.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석 달이었고 가장 짧게는 단 하루 만에 울면서 뛰쳐나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최고 스펙의 인재들이었지만 강지원의 살을 애는 듯한 무표정과 촌철살인의 지시,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업무 강도를 견뎌내지 못했다. 이제 업계에서는 진성그룹 대표이사실은 인재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였다. 김 팀장은 손에 든 마지막 이력서를 내려다보았다. 오하늘, 28살, 이름은 참 맑았다. 하지만 이력서는 이름과 달리 지극히 평범했다. 서울 중위권대학의 경영학과 졸업, 4.5 만점에 3.8의 무난한 학점. 토익 점수는 900점을 겨우 넘겼고 특출난 해외 연수 경험이나 화려한 인턴 경력도 없었다. 유일한 경력은 중견 무역회사에서 3년간 비서 겸 해외 영업 지원을 했다는 것뿐. 이런 이력서가 어떻게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서류와 1차 면접을 통과해 이 44층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는지 김 팀장 자신도 의아할 정도였다. 1차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례적인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과연 그 침착함이 강지원 대표 앞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였다. 오전 10시 정각. 들어오세요. 인터폰 너머로 강지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김 팀장과 2명의 임원이 배석한 회의실로 오하늘이 들어섰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평범했다.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단정한 검은색 정장. 액세서리라고는 손목의 작은 시계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이 문턱에서부터 느꼈던 극도의 긴장감이나 위압감이 그녀에게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걸어 들어와 3명의 면접관, 그리고 상석에 앉은 강지원에게 차분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지원은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아서 1초 만에 상대방의 옷차림, 표정, 자세를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오하늘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면을 바라보며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김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의례적인 질문을 시작했다. 오하늘 씨,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료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갔다. 그녀의 대답은 교과서적이었지만 거짓이나 과장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담백해서 임원들의 표정은 미묘해졌다. 저런 평범한 대답으로 어떻게 얼음 왕자를 보조하겠다는 것인가? 김 팀장이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던 순간 그때까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않던 강지원이 입을 열었다. 오하늘 씨.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지금 당장 진숭 US 지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고 동시에 30분 뒤로 예정된 이사회 의전 차량에 사고가 발생해
VIP 의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분 뒤 상하이 지사장과 긴급 화상회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뭘 먼저 하겠습니까? 김 팀장은 속으로 혀를 찼다. 또 시작이었다. 저 불가능한 멀티태스킹 질문.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여기서 허둥대다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곤 했다. 오하늘은 잠시 눈을 감았다. 1초, 2초,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조금 전의 평범함과는 달랐다.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첫째, 10분 뒤 화상회의는 비서실에서 세팅 가능한 부분이므로 즉시 연결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의전 차량 사고는 인명피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다른 의전팀에 연락해 VIP를 위한 현 대체 차량을 확보하고 사고 현황을 파악해 대표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요약하겠습니다. 셋째, US지사의 보고서 오류는 치명적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즉시 검토할 수 없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검토할 수 없다니요. 그게 비서의 일인데. 오하늘은 그 임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대표님은 10분 뒤 회의에 들어가셔야 하고 저는 VIP 의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할 일은 오류의 심각성을 1분 내로 파악하여 대표님께서 화상회의에 들어가시기 직전 회의에 집중하셔도 될지 혹은 회의를 미루고 이 문제를 먼저 보셔야 할지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회의가 더 중요하다면 저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류 수정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논리 정연했다. 강지원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원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재무보고서철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치 실수인 것처럼 그 보고서철과 함께 옆에 있던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동시에 쳤다. 쨍그랑.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묵직한 보고서철과 차가운 물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오하늘의 이력서와 그녀의 무릎을 향해 쏟아졌다. 앗, 김 팀장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임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명백한 테스트였다. 지원자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보려는 강지원의 잔인한 시험. 오하늘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물러서지도 않았다. 쏟아지는 물과 서류 더미를 향해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이력서가 적기 직전 손으로 낚아채 옆으로 치웠다. 동시에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로 흐르는 물기를 막았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동작이 불과 3초 만에 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젖은 서류를 한쪽에 모으고 손수건으로 테이블을 닦아낸 뒤 젖은 정장 치마를 툭툭 털었다. 그리고 그녀는 강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분노도 당황도 굴욕감도 없는 깨끗한 눈이었다. 대표님, 위기관리는 예측 가능한 범위와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나뉩니다. 방금 것은 예측 불가능한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 강지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역시 결국은 처리해야 할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서류는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김 팀장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당돌하게 대표의 테스트를 정면으로 받아치다니. 강지원의 냉정한 얼굴이 순간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다. 강지원은 오하늘을 몇 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거의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원들과 김 팀장도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강지원은 오하늘을 지나쳐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김 팀장. 네네. 대표님. 이 사람으로 하지.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라고 전해. 김 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강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얼음 요새의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 남겨진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손수건을 쥔 채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하늘은 44층을 벗어나 1층 로비로 내려왔다.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보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구석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댔다. 쿵쿵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얼음 왕자 강지원. 소문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가 물컵을 엎었을 때 그녀는 그것이 고의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 차가운 눈동자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범한 이력서. 중견기업에서의 3년.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그 중견기업에서 단순히 커피를 나르고 일정을 잡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이었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누구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회생 방안을 제시했던 실무자였다. 그녀의 평범함은 스스로 선택한 보호색이었다. 튀지 않되 모든 것을 흡수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오하늘은 진성그룹에 지원한 이유를 다시금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이직이나 더 나은 연봉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빌딩에 반드시 들어와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그리고 밝혀내야 할 진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그룹의 심장부, 바로 강지원의 옆자리로 가야만 했다. 그녀는 젖은 치맛자락을 내려다보았다. 내일부터 출근이라.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얼음 왕자의 요새에 입성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혹독한 시작일 뿐이었다. 오하늘은 다시 심호흡을 하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그녀의 평범한 얼굴 뒤로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오하늘의 첫 출근일은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되었다. 44층 대표이사실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빛 속에서 유령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안쪽 집무실의 문틈으로는 이미 날카로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녀보다 먼저 와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코트를 벗고 컴퓨터를 켜는 소리에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오전 7시 정각. 인터폰이 울렸다. 들어오세요. 하룻밤 사이에 더욱 차가워진 듯한 목소리였다. 오하늘이 펜과 노트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강지원의 책상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데스크 위에는 모니터 세대와 키보드, 그리고 결제 서류함 하나뿐, 그 흔한 가족 사진이나 장식품 하나 없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 일정은 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어제 보고받은 3일치 스케줄 전부 재조정하세요. 뉴욕의 M&A 팀 미팅은 현지 시각에 맞추되 내가 서울 이사회에 참석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까지 지난 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문 보고서 300페이지를 한 장으로 요약해 올리세요. 핵심 문제점과 내게 필요한 결정사항 3가지를 포함해서. 그의 지시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환영 인사나 업무 인수인계 같은 것은 사치였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에게 말하듯 용어와 배경 설명도 생략한 채 명령을 쏟아냈다. 그리고 내 개인 휴대폰, 이 번호들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가 모니터에 번호 목록을 띄웠다. 이유는 묻지 말고 어떤 변명에도 연결하지 마세요. 반대로 이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회의 중이더라도 급한 용무일시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급한 정도는 오 비서가 판단하세요. 그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오하늘을 보았다. 얼음장 같은 눈이었다. 내 시간을 1분이라도 낭비하게 만들면 그게 오 비서의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나가보세요. 오하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숨을 골랐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라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우선 커피를 내렸다. 가장 진한 원두로 설탕이나 크림 없이. 그리고 정확히 7시 15분 그의 책상 왼편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강지원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커피잔을 드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관찰이었다. 그는 극도의 집중을 위해 카페인이 필요하며 취향은 매우 쓰다. 오전 시간은 전쟁이었다. 3일치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것은 거대한 테트리스 게임 같았다. 뉴욕, 런던, 상하이 지사와의 시차를 고려하며 그의 동선을 짜는 동안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이 그녀를 방해했다. 어제 면접 때 만난 김영철 팀장이 잠시 그녀의 데스크에 들러 격려의 말을 건넸다. 오 비서, 살아남아야 하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저 평범한 아가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자리를 흘끗거리며 지나갈 뿐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7명의 전임자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오후 2시 50분. 그녀는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요약한 A4 용지 한 장을 들고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강지원은 여전히 모니터에 몰두해 있었다. 그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는 동안 오하늘은 숨을 죽였다. 1분, 2분, 시간은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첫 번째 문제점. 근거가 부족해. 그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120페이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25페이지에 유럽 시장 변동 수치를 대입하면 오하늘이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 변동 수치는 일시적인 정치적 이슈로 인한 노이즈입니다. 120페이지의 장기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강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고서를 다 읽었나? 네, 어젯밤 파일로 미리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김 팀장에게 연락해 혹시 모를 현안 자료를 미리 요청했었다. 그녀의 평범함 뒤에 숨겨진 철저함이었다. 강지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가 요약본 하단에 적힌 결정사항 부분에 붉은 펜으로 무언가를 체크했다. 나가보세요. 통과였다. 칭찬은 없었지만 질책도 없었다. 오하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 강지원이 인터폰으로 그녀를 불렀다. 3년 전, 진숭바이오가 R&D 중단했던 프로젝트 D 관련 자료. 지금 당장 가져와요. 프로젝트 D 말씀이십니까? 혹시 구체적인 파일명이나 담당 부서를 알 수 있을까요? 알았다면 내가 직접 찾았겠지. 강지원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키워드는 알츠하이머였던 것 같군. 10분 주지. 인터폰이 끊겼다. 오하늘은 패닉에 빠질 뻔했다. 10분. 3년 전 자료. 키워드는 불명확. 심지어 전임자들이 남긴 자료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류 체계가 엉망이었고 검색 엔진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즉시 바이오 부문 기획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3년 전 자료는 자신도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5분이 지났다. 그녀는 눈을 감고 강지원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프로젝트 D,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의 말투. 그는 확신이 없었다. 어쩌면 키워드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프로젝트 D라는 이름이 아니라 중단된 R&D 목록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3년 전의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검색했다. 수백 개의 파일 중 신규 바이오 사업 투자 중단 결정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거기에 프로젝트 D가 아닌 프로젝트 댄디라이언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었다. 담당자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 담당자의 개인 폴더까지 추적해 들어갔다. 마침내 그녀는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찾아냈다. 정확히 9분 30초가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자료를 출력해 집무실로 들어갔다. 강지원은 시계를 보고 있었다. 10분 지나 9분 50초 걸렸습니다. 오하늘이 자료를 내밀었다. 찾으시는 프로젝트 D의 정식 명칭은 댄디라이언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파킨슨병 관련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강지원의 시선이 그녀가 내민 보고서 표지에 꽂혔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이건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경쟁사인 태강제약에서 출시한 유사신약의 3년간 매출 추이입니다. 저희가 중단한 시점과 태강의 출시 시점이 기묘하게 일치합니다. 그녀가 두 번째 보고서를 내밀었다. 강지원은 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그는 단지 오래된 파일을 가져오라고 했을 뿐 분석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 평범한 비서는 그의 지시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이건 어떻게 찾았지? 비서의 일은 대표님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찾으신 이유는 분명 과거의 의사결정을 복귀하시려는 목적일 테고, 그렇다면 관련 시장 동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강지원은 여전히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인간의 그것을 넘어선 듯 했다. 오하늘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따뜻한 페퍼민트 차를 끓였다. 그녀는 그가 오후 내내 관자놀이를 미세하게 문지르는 것을 보았다. 편두통. 그리고 그는 오늘 커피를 이미 5잔이나 마셨다. 그녀는 차와 함께 간단한 샌드위치 반 조각을 쟁반에 담아 그의 책상에 놓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거른 것이 분명했다. 강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들어 쟁반을 보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차와 샌드위치.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건 뭐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하늘은 담담하게 말했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강지원은 그녀를 응시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 자신의 습관,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 지난 7명의 비서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기에 급급했지 감히 그의 상태를 판단하려 들지 않았다. 불쾌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확히 그가 선호하는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였다. 얼음 요새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 유리벽 너머로 다시 L자형 데스크에 앉아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오하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그녀.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지난 몇 년간 만났던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의 인재들보다 비범했다. 그는 자신이 이 평범한 여자를 직접 뽑았던 면접 날에 그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예감했다. 오하늘이 44층의 유령에서 그림자가 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원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반부 앞에서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존재가 되었다. 44층의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그 안에는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안정적인 리듬이 생겼다. 강지원의 지시는 더욱 간결해졌고 오하늘의 실행은 더욱 빨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업무를 이중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의도를 묻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기묘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줄기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다.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독종이야, 독종. 벌써 한 달째야. 신기록 아니야? 대표님 표정이 요즘 0.5도 정도는 올라간 것 같지 않아? 오하늘은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알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깊은 곳, 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강지원의 신뢰는 그 목표를 위한 필수적인 관문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의 일정과 업무 파일을 정리하며 진성그룹의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긴장감은 박유진 전무가 44층의 모습을 드러낸 날 깨졌다. 그는 전략기획본부장이자 강지원과 이복 형제라는 공공연한 비밀을 가진 남자였다. 창업주의 둘째 부인 소생인 그는 능력은 있었으나 늘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고 그 자격지심은 강지원에 대한 병적인 경쟁심으로 나타났다. 박유진은 강지원과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늘 값비싼 맞춤 정장을 화려하게 차려입었고 얼굴에는 사람 좋은 미소를 걸고 다녔지만 그 눈에는 계산적인 뱀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마치 제 집처럼 대표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강 대표, 너무 틀어박혀 있는 거 아니야? 점심이나 같이. 그는 말을 잇다가 오하늘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멈춰 섰다. 어라, 이게 누구야? 그 유명한 8번째 비서? 그는 오하늘의 데스크로 다가왔다. 오하늘 씨라고 했나? 소문 들었어. 대단하다고. 우리 강 대표의 얼음 방패를 한 달이나 버텨내다니.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오하늘은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다. 박 전무님, 용무가 있으시면 정식으로. 오하늘이 침착하게 응대하려 할 때 강지원이 집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다시 영하로 떨어져 있었다. 박 전무, 노크하는 법부터 배우고 오시죠. 아, 미안. 너무 반가워서 그랬지. 박유진은 과장되게 웃으며 강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강지원은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 손을 피했다. 그리고 내 사람에게 함부로 말 거는 것도 그만두시죠. 박유진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내 사람? 그의 시선이 강지원과 오하늘 사이를 의심스럽게 오갔다. 내 사람이라. 하긴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비서는 처음이라. 나도 신기해서 그랬네. 강 대표 취향이 참 소박해졌어. 모욕적인 말이었다. 오하늘은 주먹을 쥐었지만 강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의가 있어서 이만. 용무는 메일로 보내시죠. 강지원은 오하늘에게 눈짓했다. 오 비서, 헬리오스 프로젝트 최종 입찰 자료 준비해요. 네 대표님. 오하늘은 박유진을 스쳐 지나가며 자료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박유진의 차가운 시선이 꽂혔다. 그는 강지원의 저 무심한 듯 단 보호가 그리고 오하늘의 저 흔들림 없는 태도가 몹시 거슬렸다.
강지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었는데 저 평범한 여자가 그 무기를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진성그룹의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1조 원대 규모의 입찰이었다. 강지원이 취임 후 가장 공들인 프로젝트였고 입찰 제안서는 극비 중에 극비였다. 최종 가격과 기술 제한 부분은 오직 강지원과 그의 직속 임원 몇 명,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오한을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 입찰 마감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오하늘은 최종 수정본을 강지원의 개인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하고 있었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 9시 뉴스 속보로 터졌다. 속보. 진성그룹 헬리오스 프로젝트 입찰 정보 유출 의혹. 경쟁사 K-파워와 동일한 입찰가 제시. 방송국은 어떻게 알았는지 진성의 입찰 핵심 기술과 예상 가격 범위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44층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원의 집무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지만 아무도 감히 확인하지 못했다. 비상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즉시 보안감사팀이 44층으로 들이닥쳤다. 보안팀은 44층의 모든 네트워크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범인을 찾아냈다. 대표님, 어젯밤 11시 43분 오한을 비서의 개인 아이디로 대표님의 개인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리고 그 직후 입찰 관련 핵심 파일이 외부 익명 IP로 전송된 로그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오하늘에게 쏠렸다. 그녀는 펜을 쥔 채 굳어버렸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 비서요. 박유진이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어느새 회의실에 들어와 있었다. 혹시 무슨 협박이라도 받은 건가? 아니면 돈이 필요했나? 그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은행 입금 내역서였다. 이게 뭔지 아나? 어제 날짜로 오비서 어머니의 통장에 5억 원이 입금되었더군. 발신자는 유령 회사였어.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다니. 오하늘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머니의 통장 5억 원.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모든 것이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의 아이디, 전송 기록, 그리고 결정적인 돈. 박유진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오하늘을 미끼로 강지원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고 동시에 그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오하늘은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만은 믿어달라고. 그녀의 눈은 절박하게 외치고 있었다. 강지원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하지만 그의 책상 아래 그의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5년 전 그가 막 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최측근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는 강지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강지원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그는 강지원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 박유진의 사주를 바꿔서 그 배신은 강지원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사람을 믿는 순간 너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경고했다. 그날 이후 강지원은 자신의 둘레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는 얼음 성벽을 쌓았다. 그는 감정을 지우고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만 움직였다. 그런데 오하늘, 이 평범한 여자가 그 견고했던 성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완벽한 업무 처리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는 그녀를 다르다고 믿기 시작했었다. 강주원은 눈을 감았다. 또다시. 결국 모든 것은 똑같았다. 믿음의 대가는 배신뿐이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오하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또다시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오하늘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차갑게 바라보았다. 보안팀.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오하늘 비서의 모든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컴퓨터와 출입증을 압수해 오하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대표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정말... 변명은 감사팀에 가서 해. 강주원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박유진이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오하늘은 보았다. 강주원은 집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당장 내 사무실에서 나가. 얼음 요새의 문이 쿵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문은 지난 한 달간 겨우 열리기 시작했던 강지원의 마음의 문이기도 했다. 오하늘은 보안팀 직원들에 의해 44층에서 쫓겨나듯 이끌려 나왔다. 그녀의 사물함은 봉인되었고 컴퓨터는 압수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유리벽 너머로 차갑게 자신을 외면하던 강지원의 마지막 모습과 그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던 박유진의 얼굴을 보았다. 1층 로비에 버려지듯 남겨진 그녀는 잠시 휘청였다. 모욕감과 배신감,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에 입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제 그녀는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쫓겨났다. 하지만 오하늘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약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은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로비 구석의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진성그룹의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그녀가 보고 듣고 기억한 모든 것. 그녀는 눈을 감고 어젯밤 11시 43분을 복기했다. 자신은 분명히 그 시간에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강지원이 요청한 중국지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로그는 어떻게 조작되었는가? 시간이 흘렀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로비는 어두워졌다. 오하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원을 기다렸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 아팠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다. 밤 10시가 넘었을까 강지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는 로비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무시한 채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하늘이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대표님. 비킬.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저는 아닙니다.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강지원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붉게 충혈되었지만 절박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배신과 현재의 증거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지난 한 달간 그녀가 보여준 완벽함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배신자가 아니라고. 그는 갈등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믿었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봐 두려웠다. 만약 제가 스파이라면 오하늘이 목이 매는 것을 참으며 말했다. 왜
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받았겠습니까? 왜 제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했겠습니까? 그건 나를 잡아달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조잡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적인 지적이 강지원의 냉철한 이성을 파고들었다. 맞다. 너무 조잡하다. 박유진의 짓이라면 그는 늘 이렇게 과시하듯 함정을 팠다. 강지원은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오하늘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자 사람을 다시 믿어보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48시간. 그가 낮게 말했다. 48시간 주지. 그때까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내. 단, 당신은 현재 공식적으로 정직 상태야. 사무실 출입은 물론 내부망 접근도 불가능해. 밖에서 당신 능력껏 증명해. 만약 실패하면 나는 당신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직접 고소할 거야. 그는 그녀를 지나쳐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오하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가 주어졌다. 접근 권한도 없이 어떻게 내부의 조작을 증명한단 말인가. 그녀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그녀의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백지의 44층 비서실과 전략기획본부의 좌석 배치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CCTV의 위치, 직원들의 습관,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가 드나드는 시간까지.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제 하루 동안 자신의 데스크에 접근했던 모든 사람을 떠올렸다. 택배기사, 타 부서 직원들, 그리고 박유진 전무의 부하 직원이자 전략기획팀의 이민수 대리. 그는 어제 유독 자주 그녀의 데스크 근처를 서성였다. 그녀가 잠시 탕비실에 간 사이 그가 그녀의 자리에 무언가를 놓고 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때는 단순한 내부 우편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의 눈빛은 초조해 보였다. 그는 컴퓨터에 능숙했고 박유진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오하늘은 가설을 세웠다. 이민수가 그녀의 자리에 왔던 것은 오후 3시경. 그때 그녀의 컴퓨터에 키보드 로고나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심었을 것이다. 그리고 밤 11시 43분, 이민수 자신의 자리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그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서버에 접속하고 파일을 유출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이디로 접속한 로그에 출발지 IP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데스크톱 IP가 아니라 이민수의 것이라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였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인사팀의 김영철 팀장. 팀장님, 저 오하늘입니다. 김 팀장은 당황했다. 오 비서, 지금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데. 팀장님, 5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조작된 증거, 이민수 대리의 의심스러운 행적, 그리고 IP 로그 확인의 필요성. 김 팀장은 침묵했다. 박유진 전무에게 밉보이는 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팀장님.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팀장님께서 저를 뽑으셨습니다. 이례적인 침착함을 믿어주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김영철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본래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면접날 물벼락을 맞고도 당당했던 오하늘의 눈빛을 기억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내 권한 밖이오. 내가 보안팀에 슬쩍 요청은 해보겠소. 하지만 기대는 말아요. 전화가 끊겼다. 오하늘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48시간 중 이미 12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5억 원을 입금했다는 그 유령 회사의 정체를 쫓기 시작했다. 공시자료와 등기부 등본을 뒤져가며 그녀는 그 회사가 단 한 달 전에 설립되었고
주소지는 박유진 전무의 처남이 소유한 빌딩의 한 도실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새벽 3시 전화가 울렸다. 김 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오 비서, 당신 말이 맞았어. 네. 어젯밤 11시 43분. 오 비서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한 IP 오 비서 자리가 아니었어. 전략기획본부 이민수 대리 자리였어. 그리고 내가 보안 CCTV도 확인했어. 박 전무가 그 시간 직전에 이민수 대리와 비상계단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혔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증거를 찾았다. 팀장님, 그 자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거대해. 김 팀장의 목소리는 다시 두려움에 젖어들었다. 오하늘은 결단했다. 팀장님, 그 자료를 강지원 대표님께 익명으로 제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요. 뭐라고? 나까지 잘리면. 대표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팀장님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제보자 정보는 절대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발요. 김 팀장은 긴 침묵 끝에 알겠소 라고 답했다. 오하늘은 노트북으로 자신이 찾은 유령 회사와 박유진 처남의 관계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일을 더 보냈다. 이민수 대리에게. 제목,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 전무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44층은 다시 한번 폭풍에 휩싸였다. 강지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샜다. 그의 모니터에는 김 팀장이 보낸 익명의 제보 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CCTV 영상, IP 접속 기록.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하늘이 옳았다. 그녀는 결백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를 믿지 못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할 뻔했다. 그때 그의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전략기획팀 이민수 대리가 자수를 강주원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이민수 대리가 엉망이 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오하늘의 협박 메일과 강주원의 움직임을 동시에 감지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것을 실토했다. 박 전무님이 시켰습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망치고 오 비서님을 쫓아내면 제 승진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 순간 박유진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강 대표, 이게 다 무슨 소라냐. 저 미친놈이, 형님. 강지원이 그를 불렀다. 아주 오랜만에 나온 호칭이었다. 박유진이 움찔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그에게 돌렸다. 비상계단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박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전연이. 그는 옆에 서 있는 오하늘을 손가락질했다. 오하늘은 어느새 연락을 받고 돌아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지원은 오하늘의 앞을 가로막듯 한 걸음 나섰다. 당신이 오비서 어머니 통장에 입금한 5억 원. 당신 처남 소유의 유령 회사를 통해서더군요. 강지원이 오하늘이 보낸 두 번째 보고서를 던졌다. 박유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원을 그리고 오하늘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래, 내년 때문이야. 감히 내 앞길을. 그는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발악했다.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지원과 오하늘 두 사람만 남았다. 강지원은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오하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였다. 그는 사과하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48시간이 채 안 걸렸군. 오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 판단이 틀렸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다.
그녀가 자신을 원망하고 떠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지난 10년간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유능해. 그는 서류를 하나 집어들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입찰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해. 오늘 밤 안에 할 수 있겠나, 오비서? 그는 그녀를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다. 오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박유진 전무는 쫓겨났지만 그가 남긴 도끼는 44층에 잔류했다. 이민수 대리는 즉각 해고 및 고소 조치되었고, 박유진은 헬리오스 프로젝트, 유출 미수 및 내부 교란 혐의로 긴급 이사회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뱀이었다. 그는 처남의 유령 회사는 자신과 무관하며 모든 것은 이민수 대리의 단독 범행이고 자신은 부하 직원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 책임뿐이라고 발뺌했다. 결정적인 증거, 비상계단 CCTV는 강지원이 쥐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지금 터뜨리지 않았다. 박유진은 단순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지분이 있었고 어머니 쪽 가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성급하게 그를 쳐내려다가는 이사회의 반발과 지분 싸움으로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강지원은 기다렸다. 그는 박유진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박유진은 사무실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룹 내부에 남아있었다. 강지원은 더 확실한 한방, 그를 뿌리째 뽑아버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이 강지원과 오하늘의 관계는 기묘한 평형을 이루었다. 강지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오하늘을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신뢰했다. 그의 지시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닌 상의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오비서 생각은 어떻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하늘은 여전히 선을 지켰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비서의 조언을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가장 유능한 참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날이 다가왔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행사는 아니었지만 정적의 주요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모두 모이는 진성의 위상을 과시하는 밤이었다. 강지원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공식 행사였기에 그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물론 공식적인 파트너는 없었다. 하지만 대표이사실 비서로서 오하늘은 행사의 모든 것을 총괄해야 했고 당연히 강지원의 곁을 지켜야 했다. 파티 전날 강지원은 오하늘에게 검은색의 얇은 카드키 하나를 건넸다. 내일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니 직접 확인해. 어떤 물품입니까? 가보면 알아. 그가 준 주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부치크였다. 오하늘은 의아해하며 그곳을 찾았다. 그녀를 맞이한 매니저는 카드키를 보더니 정중하게 그녀를 VIP 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단 한 벌의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깊고 푸른 자정의 색깔을 닮은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재단과 우아한 광택이 흐르는. 강지원 대표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오하늘 비서님께 가장 잘 어울릴 거라고 하시더군요. 오하늘은 드레스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굳어버렸다. 이것은 업무의 연장인가 아니면 파티 당일. 그랜드 하야스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강지원은 흠잡을 데 없는 턱시도 차림으로 수많은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음 왕자였지만 그룹의 수장으로서의 위엄이 그를 압도했다. 오하늘은 행사장 한쪽에서 이어피스를 낀 채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조금 더 세련된 검은색 투피스를 입었다. 강지원의 선물은 그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정직 처분 중이라 참석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박유진 전무였다. 그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몇몇 이사들과 함께 웃으며 들어섰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강지원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유진은 강지원에게 다가와 보란듯이 와인잔을 부딪혔다. 강 대표, 이런 좋은 날에 형을 빼놓으면 쓰나. 나도 진성의 주주인데 말이야. 여긴 어떻게... 이사님들이 간곡히 청하셔서 말이지. 반성하는 의미로 잠시 들렀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오하늘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유진의 동선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강지원에게서 떨어져 나와 몇몇 기자들 및 이사들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오하늘은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 그들 근처의 테이블로 접근했다. 강 대표가 사실은 불안정하다는 거 아십니까? 박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5년 전 그 사고 기억하십니까? 최 실장이 배신하고 자살 소동을 벌였던 날, 강 대표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오하늘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 사건, 강지원을 얼음처럼 만들었던 그 배신의 날, 그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말입니다. 박유진이 한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속삭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지. 저런 불안정한 자에게 그룹을 맡길 순 없잖소. 박유진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원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 그가 수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하려 한 것이다. 오하늘은 즉시 강지원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급히 몸을 돌렸을 때 행사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무리의 플래시가 터졌다. 강지원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5년 전 강지원을 배신했던 그 최 실장의 아내가 어떻게 경호를 뚫었는지 울부짖으며 행사장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강지원, 내 남편 살려내. 네가 내 남편을 죽였어.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있었지만 그 악에 바친 목소리는 음악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강지원에게 쏠렸다. 박유진이 계획한 것이었다. 그는 최 실장의 아내를 자극해 이 자리로 불러낸 것이다. 강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피가 낭자했던 사무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차가운 질책. 네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가 울렸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유진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지원은 비틀거리며 행사장 옆에 비상구로 향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소리와 시선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는 어두운 테라스로 뛰쳐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얼음 왕자의 가면이 깨지고 상처 입은 한 남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따뜻한 재킷을 덮어주었다. 오하늘이었다. 그녀는 언제 따라왔는지 검은색 투피스 재킷을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테라스 문 쪽을 향해 마치 그를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지키려는 듯이.
그녀는 이어피스로 경호팀에게 무언가를 짧게 지시했다. 테라스 입구 봉쇄, 아무도 접근 금지. 그녀는 그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거는 대신 조용히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그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5년 전 최 실장님은 자살 시도를 하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하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과는 완전히 분리된 차분하고 안정적인 울림을 가졌다. 그분은 지금 지방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5년간 익명으로 그분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고 계셨고요. 강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까지? 그리고 최 실장님의 아내분은 박유진 전무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극한 것입니다. 이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했다.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한 것이다. 강지원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숨을 쉬세요, 대표님. 그녀가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저를 보세요. 그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평범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깊은 눈동자. 여기는 5년 전 그 사무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50주년 기념 파티장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약보다도 강한 진정제였다. 강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그의 손을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맞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나락을 누군가에게 보였고 그 누군가는 도망치거나 자신을 비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얼음 왕자의 성벽이 그날 밤 그녀의 온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테라스에서 보낸 그 밤 이후 44층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강지원과 오하늘 사이를 흐르던 얼음장 같은 긴장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침묵과 어색한 자각으로 채워졌다. 강지원은 다시 완벽한 얼음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 단위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자신의 데스크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는 횟수가 잦아졌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오하늘의 뒷모습. 그는 그 작은 어깨가 어떻게 그 밤 자신의 무너지는 세계를 지탱해 주었는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날 밤의 일은 입에 담지도 않았고 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비서였다. 하지만 그녀가 건네는 커피 잔에서 혹은 그의 일정을 브리핑하는 차분한 목소리에서 강지원은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온기를 감지했다. 그것은 그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참을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5년간 숨겨왔던 PTSD의 발작을 그녀에게 들켰다. 그녀는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유일한 타인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로 만들기도 했다. 강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5년 전의 트라우마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그는 알아야 했다. 오하늘. 그녀는 도대체 누구인가?
평범한 중견기업 비서라고 하기엔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면접 날의 그 대담함, 프로젝트 댄딜라이언을 찾아낸 정보력, 박유진의 함정을 역으로 파고든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자신의 공황 발작을 잠재운 그 침착함까지. 이것은 평범한 이력서로는 설명되지 않는 능력들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보안팀, 그룹의 감사가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직보하는 그림자 조직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한을 비서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내가 놓친 것이 있을 거다. 그것은 의심에서 비롯된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고 싶은 절박한 갈망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진짜이기를 바랐다. 자신의 직감이 그 밤에 느꼈던 그 온기가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오한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밤 테라스에서 맞잡았던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알던 냉정한 CEO 강지원은 없었다. 그곳에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연민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를 보호하고 싶은 감정을 느꼈다. 이 감정은 그녀가 진성그룹에 들어온 본래의 목적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복권이었다.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와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녀는 박유진이 정직된 틈을 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과거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강지원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그녀는 이제 그룹의 1급 보안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검색어 오지혁, 우지해. 그녀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수많은 파일들 속에서 그녀는 20년 전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냈다. 사유, 핵심 신약 연구 데이터 무단 반출 및 경쟁사, 태강제약, 유출 혐의. 결정, 파면. 오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연구실에서 산 순수한 학자였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할 새도 없이 쫓겨났고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의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을 기억했다. 하늘아, 아빠는 훔치지 않았어. 프로젝트 루나는 내 아이였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관련 파일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가 당시 부사장이었던 박유진의 아버지 박만호 회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강주원의 사무실에 붉은색 봉투가 배달되었다. 보안팀의 보고서였다. 그는 봉투를 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첫 장은 그녀의 평범한 이력서였다. 하지만 두 번째 장부터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관계, 부오지혁, 치엔진성바이오 수석연구원, 20년 전 파면 조치됨. 강지원의 숨이 멎었다. 오지혁,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아버지가 가끔 아쉬워하며 언급했던 천재 연구원. 박 부사장, 박유진의 아버지. 놈들만 아니었어도 강지원은 보고서를 빠르게 넘겼다. 오지혁 박사의 파면 사유, 연구 데이터 유출. 공교롭게도 그가 유출했다는 프로젝트 루나는 박만호 부사장이 그 공로를 가로채 회장으로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프로젝트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오하늘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복수. 그녀가 박유진을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것도, 강지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토록 완벽하게 일했던 것도, 모든 것이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그날 밤 테라스에서의 위로는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한 연기였나? 강지원의 가슴이 얼음 조각으로 난도질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5년 전의 배신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배신감이었다. 5년 전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문을 그녀에게 막 열어젖힌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옳았다. 사람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오 비서,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요. 오하늘은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등 뒤에서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의 실루엣은 지옥의 심연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대표님, 부르셨. 오지혁 박사. 강지원이 그녀의 말을 끊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이었지만 그 눈동자는 분노와 절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그녀의 발 앞에 집어던졌다. 누굽니까? 오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그녀는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평범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비서의 모습이 없었다. 그곳에는 슬픔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 전 진성그룹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십니다. 복수였나? 강주원의 목소리는 으스러질 듯 낮았다.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내 비서가 되고 내 신뢰를 얻고 박유진을 쳐낸 것까지 전부 당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어? 그의 눈이 그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보인 당신의 그 위로조차도 오하늘은 그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 이런 상처를 줄 생각은 아니었다. 진성그룹에 들어온 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훔치고 누명을 씌운 자들을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의 심장부, 대표님의 옆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역시 강주원은 절망적인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오하늘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계획한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대표님의 고통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제가 본 것은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제가 본 것은 저와 똑같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홀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님을 향한 제 존경심, 그리고 당신을 걱정했던 그 순간의 마음은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오하늘의 절박한 고백이 강지원의 집무실을 가득 채웠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의 날카로운 대치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강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와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오하늘 사이를 오갔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5년 전 최 실장의 배신이 붉은 피처럼 그의 기억을 물들였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곧 파멸과 동의어였다. 그는 이 여자를 자신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동시에 가장 깊은 비밀을 쥐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당장 해고하고 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 얼음장 밑에 숨죽이고 있던 직감이 소리쳤다. 그녀는 다르다고. 그녀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고. 강지원은 지난 몇 달을 초고속으로 복귀했다. 면접 날의 당돌함, 헬리오스 프로젝트 때의 결백,
그리고 테라스에서의 그 따뜻했던 손. 그녀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면 그녀는 이미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유진의 함정에서 자신을 구했고 그의 PTSD 발작 앞에서 그를 지켰다. 그녀의 적은 결국 자신의 적과 같았다. 강지원은 천천히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아까의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오지혁 박사, 프로젝트 루나의 연구자료 원본. 가지고 있나? 오하늘은 놀라며 눈물을 닦았다. 그가 그녀를 믿는 것인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품으로 남기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다. 박유진은 강주원이 말을 이었다. 내일 모레 열릴 긴급 주주총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할 거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유출 미수건과 내 PTSD 병력을 터뜨려서 경영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낼 속셈이겠지. 그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박유진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한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나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지. 그가 고개를 들어 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 아버님의 자료가 그 한 방이 될 수도 있겠군. 오하늘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외로운 복수극이 아니었다. 박유진 전무의 아버지는 박만호 전 회장입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연구를 가로챈 장본인입니다. 알고 있어. 강지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박만호가 20년 전에 조성한 비자금 계좌가 지금 박유진의 손에 그대로 넘어가 있어. 헬리오스 프로젝트에서 빼돌리려던 돈도 결국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지. 두 사람의 정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 순간 대표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더 이상 CEO와 비서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명의 전략가였다. 박유진은 내가 그의 과거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오하늘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비리만 방어하려 하겠죠. 맞아. 우리는 그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쳐야 해. 강주원은 즉시 법무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주주총회 안건을 긴급 변경합니다. 그룹 내부 감사 시스템 및 과거 R&D 프로젝트 재무 건전성 검토. 박유진 측에는 단순한 거버넌스 이슈라고 흘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샜다. 오하늘은 집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빗바랜 연구 노트 원본을 스캔했다. 그것은 박만호가 발표했던 프로젝트 루나의 성과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지만 날짜는 1년이나 앞서 있었다. 명백한 도용의 증거였다. 강지원은 박유진이 20년 된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현재의 프로젝트들에서 자금을 빼돌린 내역을 정리했다. 과거의 죄악과 현재의 범죄가 하나의 고리로 완벽하게 연결되었다. 오하늘은 아버지의 자료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20년간 묵혀온 진실을 향한 결이었다. 이틀 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긴급 주주총회.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강지원의 해임을 노리는 박유진 측 이사들과 강지원을 지지하는 주주들, 그리고 사태를 관망하는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박유진은 정직 상태였지만 주주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강주원이 오늘 어떻게 무너질지 기대하는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하늘은 강주원의 바로 뒷자리, 비서석에 묵묵히 앉아 노트북을 준비했다. 그녀의 평범한 검은색 정장은
오늘따라 전투복처럼 단단해 보였다. 강지원이 연단에 섰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는 헬리오스 프로젝트 유출 미수 사건부터 브리핑했다. 이민수 대리의 자백 영상이 스크린에 떴다. 박유진 전무, 이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강 대표, 부하 직원 하나의 일탈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흔들다니. 그 책임을 물어. 책임은 묻겠지요. 강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박 전무 당신에게 말입니다. 강지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이어져 온 조직적인 부패의 일부였습니다. 박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원은 20년 전 프로젝트 루나를 언급했다. 당시 천재적인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불미스러운 일로 묻힌 프로젝트입니다. 박유진의 아버지를 따르던 늙은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밝혀줄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연단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법무팀장이나 감사팀장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원은 자신의 뒤에 앉은 오하늘에게 손짓했다. 제 비서실에 오하늘 실장입니다. 오하늘이 노트북을 들고 일어섰다. 장내가 술렁였다. 웬 비서가, 저 여자가 뭘 안다고. 박유진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하늘은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면접날 강지원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침착하고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진성그룹의 비서 오하늘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한 힘이 있어 장내를 압도했다. 저는 20년 전 프로젝트 루나를 개발하고도 그 성과를 도둑맞고 스파이라는 누명을 쓴 채 쫓겨나야 했던 규 오지혁 수석연구원의 딸 오하늘입니다. 박유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장내는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오하늘은 동요하지 않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아버지의 연구노트 원본과 박만호 전 회장이 발표한 보고서를 나란히 띄웠다. 날짜와 서명, 핵심 데이터가 조작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는 박만호 전 회장과 그 일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그것은 강지원이 추적한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도둑질의 대가로 만들어진 비자금 계좌입니다. 그녀는 냉철한 목소리로 20년 전의 비자금이 어떻게 박유진에게 상속되었는지, 그리고 박유진이 헬리오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현재의 사업들에서 어떻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그 계좌를 불려왔는지 데이터로 증명했다. 과거의 범죄가 현재의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 여자는 복수심에 미친 스파이의 딸이다. 저런 여자를 비서로 들인 강지원, 당신도 공범이야.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오하늘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 전무님.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헬리오스 사건 직후 이민수 대리와 박유진이 비상계단에서 만나는 CCTV 영상이었다. 박유진이 이민수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복수심이 아닙니다. 오하늘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재가 되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강지원이 다시 연단에 섰다. 박유진 전무의 모든 직위 해제 및 이사직 사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또한 그룹은 20년 전 오지혁 박사 사건을 포함한 박만호 전 회장 일가의 모든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외부 감사와 검찰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주주들의 압도적인 동의가 터져 나왔다. 박유진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강지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소리는 환호성에 묻혔다. 혼란스러운 단상 아래서 강지원은 연단을 내려오는 오하늘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왕국을 구한 그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박유진이 법무팀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대강당은 한동안 끓어오르는 열기로 가라앉지 않았다. 강지원이 단상에서 선포한 과거 청산과 경영혁신은 그날 대한민국 재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유진 전무와 그의 아버지 박만호 전 회장 일가의 20년에 걸친 비리, 횡령, 기술 탈취 혐의는 즉각 검찰에 고발되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충격 후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기록적인 폭등세로 돌아섰다. 얼음 왕자가 휘두른 칼날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룹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가장 성공적인 외과 수술로 기록되었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오하늘 실장이라는 이름은 진성그룹의 전설이 되었다. 스파이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났다가 20년 묵은 진실을 들고 CEO의 곁에서 거대한 부패 세력을 무너뜨린 평범한 비서. 그녀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소비되었지만 44층에서 그녀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았다. 그녀는 왕자가 선택한 신데렐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왕국을 지켜낸 잔 다르크에 가까웠다. 폭풍이 지나가고 2주 뒤 진성그룹 본사 1층에는 작은 기념관이 마련되었다. 구 오지혁 수석연구원 명예복권 및 기념연구실 헌액식. 강지원은 이례적으로 언론을 부르지 않고 바이오 부문 임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지만 엄숙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휠체어를 탄 오하늘의 어머니가 딸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했다. 강지원은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20년 전의 과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유감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지원은 명예복권 증서와 오지혁 신진연구자 장학금 설립 증서를 오하늘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가 증서를 내밀자 오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주주총회장에서 흘렸던 결의의 눈물이 아니었다. 28년 인생을 짓눌러왔던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씻겨나가는 안도와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손을 감싼 자신의 손에 미세한 힘을 주었다. 그것은 위로였고 약속이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과였다. 오하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처음 만났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44층의 사무실은 다시 일상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결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고요함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냉기였다면 지금의 고요함은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휴지부처럼 안정적이고 따뜻했다. 오하늘은 여전히 자신의 L자형 데스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직함은 이제 대표이사 비서실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44층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오 실장. 인터폰 대신 강지원이 직접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직원들은 이제 그 모습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오늘 저녁 일정 전부 취소해. 오하늘이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대표님, A&T 캐피털 회장과의 만찬입니다. 어제부터 중요하지 않아졌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 오 실장과. 오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업무의 연장이야. 보고할 게 있다고 했잖아. 20년 전 자료.
그날 저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레스토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강지원이 말한 중요한 약속은 이런 곳이었다. 오하늘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이런 곳까지 오지 않으셔도 사무실에서 가끔은. 그가 와인잔을 들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사무실 밖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당신도, 그리고 나도. 그는 오하늘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이 아닌 단아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낯설지만 아름다웠다. 강주원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내가 당신을 처음 비서로 뽑았던 날이 기억나나? 네, 물벼락을 맞았던 날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하늘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난 당신이 평범해서 뽑았어. 강지원이 고백했다. 내 기준에서 평범하다는 건 야망이 없고 나를 위협하지 않고 그래서 배신할 리도 없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지. 내 오만이었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냉정한 CEO였고 내 판단은 늘 옳아야 했지만 당신에게만큼은 처음부터 틀렸어.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았어. 단 한순간도. 당신은 내가 만난 그 어떤 화려한 스펙의 인재들보다 강하고 용감하고 지혜로웠지. 당신은 내 얼음 요새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었고 박유진의 함정에서 회사를 구했어. 그리고 그 테라스에서 당신은 나를 구했지. 내 과거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강주원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주주총회 날 박유진의 계략에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였다. 나는 운명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해야 했고 운명은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더군. 그는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오하늘이 놀라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내 운명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어. 28년 전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외면했던 그 과거의 빚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지. 그리고 그 운명은 평범한 이력서를 들고 겁없이 내 면접실로 걸어 들어온 당신이었어. 냉정한 CEO는 평범한 그녀를 비서로 채용했지만 그녀는 그의 운명이었다. 오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20년간의 복수심으로 시작된 이 길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다. 대표님, 지원.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제 사무실 밖에서는 강지원이라고 불러줘.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왕자의 냉정함이 없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로서의 진솔함과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만이 가득했다. 오하늘 씨, 나는 내 인생 대부분을 대표라는 직함 뒤에 숨어서 명령만 하고 살았어.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지원이라는 남자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그의 눈높이는 그녀와 마주보며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진실했다. 당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당신의 임무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줘. 당신의 운명이었던 나를 이제는 당신의 미래로 받아주겠어. 내 비서가 아니라 내 평생의 파트너로 나와 함께 우리의 다음 챕터를 써내려가 주겠습니까? 오하늘은 대답 대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44층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모든 경계와 아픔을 내려놓은 평범한 28살 여자의 환한 미소였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얼음 왕자의 요새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만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